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9월이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가 시작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한국의 가을 날씨를 본 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보통 한국에 방문을 하는데요. 대부분 여름철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재밌는데요. 저랑 제 가족은 더운 나라에 오랫동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옷이 다 여름 옷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항상 여름을 택해서 한국행을 결정하곤 했었습니다. 올해는요, 한국의 가을 하늘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었잖아요. 미주은 책 2탄이 곧 9월 말에 출시가 되는데 출간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표지를 좀 고르고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무려 1,300명이 넘는 분들께서 투표에 응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반 정도 분들이 두 번째 디자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출간되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두 번째 책은요, 아마도 이 디자인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두 번째 책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9월 7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주중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같은 경우는요, 뉴스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소식들, 뉴스가 언제 만들어졌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보통 그날 보내드리는 뉴스는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선정을 하거든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기사를 이제 쭉 스캔을 하고요. 그 중에서 좀 제목이 마음에 드는 기사를 읽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선정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함께 읽어볼 investing.com의 기사는요, 제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3일간 연휴였잖아요. 그런데 화요일 날 주식시장이 재개되게 되면 바로 사야 되는 종목 하나, 그리고 바로 매도해야 되는 종목 하나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선정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재개되면 당장 사야 되는, 매수해야 되는 종목은 G스케일러입니다. 우리가 한 2, 3주 전에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을 통해서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이번에 G스케일러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어닝 발표를 한다는 건데요, 목요일 날, 즉 9월 9일 날 어닝 발표가 잡혀 있고요. 지난 어닝 발표의 역사를 보니까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전망치를 항상 초과를 했다고 합니다. 순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에 비해서도요, 지금 13 consecutive quarter, 즉 13분기 연속으로요, 항상 마켓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좋은 어닝의 발표를 항상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하는 사이버 시큐리티의 그 기업들의 인기도가 날로 높아만 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전문가들이 내놓은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EPS 같은 경우는 0.09, 9센트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도에는 5센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80%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5센트에서 9센트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EPS라는 것은 earning per share잖아요. 따라서 순이익이 80% 정도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식의 개수가 같다면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매출을 보시면요,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48%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상 최고의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186.8 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로 트러스트라는 플랫폼이 갈수록 인기도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웃룩입니다. 아웃룩이라는 것은 이제 가이던스를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이번 분기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그들의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스켈러의 전망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사이버 테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가면 갈수록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망 또한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요, 지스켈러의 경우에는 제가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PS 레이시오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닝 결과가 와우가 아니고 평범한 수치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빗을 했어도요, 만약에 엄청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의외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스케일러를 조금 더 모으고 싶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추가로 매수를 하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어닝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조금 더 담을 만한 그런 기회로 삼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결과를 이번 목요일날 보여줄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팔아야 되는 주식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하면 바로 팔아야 되는 주식은 쿠팡입니다. 자, 쿠팡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요, 쿠팡은 아마존 오브 사우스 코리아,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지금 쿠팡은요, 굉장히 좀 압력을 받고 있다. 어떠한 압력을 받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락업이 지금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락업이라는 것은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인사이더들, 그러니까 주식이 상장할 때요, 내부자들이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때 산 주식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요, 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판매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락업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락업이 9월 7일 날 풀린다고 합니다. 즉 오늘 풀린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부터는 내부자들이 상당한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쿠팡에 주식을 던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초기 투자자들을 보면요, 프라이빗 에퀴티, 벤처 캐피탈이 많이 들어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 같은 투자자들이 많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무려 전체 주식 중에서 49%를 이러한 초기 투자자들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 중에 조금이라도 판매를 하게 되면 엄청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를 보면요, 최고점을 찍었을 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 주가가 무려 57%나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상장을 한 첫날 69달러까지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30달러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발견이 됐죠. 최근에 발표한 어닝 실적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쿠팡은 아직까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적자 폭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지난 분기에 굉장히 안 좋은 어닝을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화재가 하나 발생했었잖아요. 이번 화재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가장 커다란 배송센터를 잃게 됐다, 이러한 지금 기사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번 화재를 통해서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보이콧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팡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쿠팡은 굉장히 좀 악덕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망을 한 직원들도 있다라고 이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쿠팡의 추락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저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보신 분들은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캐시우드의 인터뷰를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이제 9분이 넘어가는 굉장히 좀 긴 분량의 인터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는데요.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캐시우드가 테슬라가 왜 3,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스토리만 이야기를 해줬지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아크인베스트가 이번에 3,000달러의 그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는데 어떠한 논리를 통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3,0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계산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릴까 합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이번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가능하신데요. 이번에 확인을 해준 목표 주가는 2025년이 기준이 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4년 내에 테슬라가 달성 가능한 목표 주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베어 케이스라는 것은 뭔가 가다가 좀 삐끗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대대로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1,500 정도에 머물 것이다. 그렇게 돼도요, 사실 지금 주가에 비해서 한 배 정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확률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반면에 불 케이스가 있는데 모든 시나리오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좀 완벽한 실행을 보일 경우에는 $4,000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아크 인베스터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은 한 25%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중간에 나와 있는 $3,000가 이제 미디엄인데 이 $3,000의 확률은 50%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년 내에 테슬라의 주가가 4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50%나 된다는 굉장히 좀 호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크 인베스터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아크 인베스터가 다시 한번 확인해준 $3,000라는 기대 주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테슬라는 자동차 비즈니스 외에 에너지 비즈니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번 모델에는 에너지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은 태양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4년 내에 이쪽 비즈니스가 활성화된다면 목표 주가보다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무시를 하고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 수인데요, 2025년까지 최소 500만 대 그리고 많게는 1000만 대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 케이스가 나오려면 100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00만 대를 판매를 해야 베이스 케이스 정도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2020년에 50만 대를 판매했잖아요. 따라서 50만 대에서 500만 대까지 올라간다면 단 5년 만에 10배 정도의 그 판매량 성장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매년 평균 50% 이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데 바로 인슈어런스,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19년부터 테슬라는요, 자체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보험 상품이 굉장히 좀 활성화될 것이라 이러한 전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좀 마진이 높은 이러한 비즈니스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따로 뭐 선전할 필요도 없죠. 광고비 같은 것도 없고 인력도 굉장히 좀 최소한 운영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매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순이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에서 내다보는 전망은요, 지금 인슈어런스를 한 40%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전체 테슬라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40% 정도는 아마도 테슬라의 보험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산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베어 케이스만 해도 23빌리언 정도를 매년 만들어낼 수 있다. 추가적인 매출이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전제 조건은요, 휴먼 드리븐 라이드 헤일입니다. 뭐 우버랑 비슷한 거죠. 사람이 운전을 하는 이러한 그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20빌리언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빌리언은요, 매출이 아니고 오퍼레이팅 프로핏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좀 마진이 높기 때문에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한 200억 정도를 만들어내게 되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전 주행 라이드 헤일이 나와 있는데요, 로보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가 등장을 하면 불 케이스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ARK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가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어낼 확률을요 50% 정도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 케이스에만 이 부분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로보택시가 활성화된다면요, 한 60% 정도의 테슬라 자동차가 이 로보택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25년까지 에비타가 한 160빌리언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만들어낸 주가가 여기서 보고 계신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1,500, 그리고 중간은 3,000, 그리고 불 케이스는 $4,000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스토리가 앞으로 전개가 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요, 흥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전해드릴 기사 역시도 테슬라 관련된 뉴스인데요. 테슬라는 네바다에 기가팩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기가팩토리인데요. 이번에 이 기가팩토리에서 굉장히 좀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만 번째 배터리 팩을 만들어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이 사진이 바로 100만 번째 만들어낸 배터리 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직원들이 사인도 하고 축하 메시지까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굉장히 좀 임프레시브한 감명 있는 그러한 마일드스톤 이정표를 이번에 세웠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과정에는 이제 조인트 벤처가 들어가 있죠. 파나소닉이라는 그 회사와 함께 네바다에 만든 기가팩토리에서 이러한 업적을 세워놓은 거고요. 자, 100만 번째 배터리 팩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죠.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읽어보면요, 가속화시킨다.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데요. 어디로 변화하냐면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변화를 우리가 주도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적인 면에 이제 전기차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어포더블하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저렴한 그런 전기차를 만들어내고요. 또한 에너지 프로덕트를 만들어냄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요. 그들은 굉장히 좀 야망찬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고 하죠. 한 5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지금 달릴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50만 대는 2020년에 단 1년 동안 판매한 숫자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당시에는 50만 대라는 전기차를 만들 만한 배터리 셀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배터리 셀을 합쳐야 이 정도의 숫자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테슬라가 이 팩토리를 만든 이유다. 파나소닉과 함께 손을 잡고요,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 기가팩토리, 네바다에 있는 기가팩토리는 2014년 6월에 착공을 했고요. 그랜드 오프닝은 보시는 것처럼 2016년 중순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 한 5년 가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네바다의 기가팩토리에서 이렇게 100만 번째 배터리 텍을 만들어내면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미션을 이제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겠죠. 자, 파나소닉은요,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이번에 8월 달부터 새로운 프로덕션 라인, 따라서 공장을 확장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공장 내 네 번째 생산 라인을 새롭게 구축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만들어내는 생산량보다 10%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만간 지금 100만 개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이 넘버는 올라갈 것이다. 조금 있다가 이제 200만 개, 300만 개, 뭐 500만 개 이러한 소식이 들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럽 쪽이 사실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유럽 지역에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그리고 어떠한 브랜드들이 그 변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서는요, 지금 유럽 쪽에 있는 16개 국가에서는 이미 플러그인 자동차의 점유율이 10%를 넘어간다라고 나와 있고요. 20%를 넘어가는 국가도 6개나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발전되는 모습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단편적인 예로 노르웨이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노르웨이 쪽에서는 2012년 당시에는 전기차 점유율이 3.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지금 전반기를 보시면 82.7%까지 급상승을 해버렸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유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점유율은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순수 전기차 더하기 하이브리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율이 80%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조금만 내려가서요, 그러면 전반적인 순위를 좀 살펴볼 텐데요. 2021년 전반기 퍼스트 하프라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얘기하죠. 점유율에 관해서 가장 높은 나라는 역시 노르웨이 82.7%입니다. 2위를 보시면 아이슬란드가 55.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스웨덴은 39.9%, 핀란드가 28.3%, 덴마크 26.8%, 그리고 독일이 22.1%다.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독일의 경우 22.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도 뭐 네덜란드가 19.7%, 스위tzerland가 18.2%, 프랑스는 15.5%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UK가 14.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차이나 같은 경우는 11%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요, 각 국가에서 과연 그 점유율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시면요, 1위는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전체 판매장의 9%를 가져가고 있고요. 폭스바겐이 6.2%, 그리고 토요타의 라브라는 모델이 있는데 5.9%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시고요. 자, 다음은 아이슬란드로 넘어갑니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1위가 미츠비시입니다. 아울랜더라는 PHEV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0.7%
10%라는 굉장히 높은 마켓시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모델이 테슬라 모델 3입니다. 9.5%, 3위가 닛산이고요. 자, 세 번째 국가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은 볼보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역시도 볼보네요. 첫 번째 거는 XC60고 두 번째는 V6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기종 모두 PHEV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고요. 3위는 반가운 이름이 있습니다. 기아의 시드라는 그 PHEV가 지금 5.3%라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네 번째 국가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은 볼보가 나와 있고요. 6.8%의 시장 점유율. 두 번째는 스코다, 세 번째는 복스바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덴마크가 지금 5위를 보여주고 있는 유럽 국가인데 포드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3.1%라는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 2위가 푸조고요. 3위는 토요타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토요타가 라브4로 갑자기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죠. 가장 인기가 있는 차종은 지금 복스바겐으로 나와 있습니다. 5%, 테슬라 모델 3가 4.5%로 바짝 뒤를 쫓고 있고요. 세 번째 역시 복스바겐의 ID3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스코다가 1위고요. 2위가 볼보, 3위가 키아. 자, 8위는 룩셈부르크인데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1위가 테슬라 모델 3 6.8%의 점유율, 2위는 벤츠가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피아트가 나옵니다. 자, 9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tzerland인데요. 스위tzerland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차종은 테슬라 모델 3가 9.9%의 시장 점유율, 폭스바겐이 6%고요. 르노가 3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 테슬라의 모델 3가 11.2%, 폭스바겐이 2위와 3위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과연 유럽에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유럽 쪽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온 채널을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2020년 12월부터요 제가 한 6개월간 야심차게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0년간 10배 성장할 성장성을 가진 잠재력을 지닌 성장주 발굴 프로젝트였는데요. 무려 30개나 되는 기업을 공부하면서 그들의 잠재력을 시험하는 이러한 시리즈였습니다. 자, 그러한 시리즈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기사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앞으로 한 5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이러한 주식 2개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2개의 성장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고요. 두 번째는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한 종목만 살펴보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제가 다음 기회에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IBM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사이버 어택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가 무너져서 테러를 당하게 되면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냐면 420만 달러 정도의 손해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불행한 점이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테러를 당하는 빈번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이버 테러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쪽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의 서버가 넘어오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고 리모트 워크, 원격 근무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이 두 부분은 역시 연결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많아졌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예전에는 인터넷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만 아니면 모바일폰을 통해서만 이용하는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요. 해커들 역시도 그 어택할 수 있는,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경로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요. 중요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부분에서 스탠다드 역할을 한다. 표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플랫폼은요. 일단 장비를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스크탑이라든지 랩탑, 모바일폰은 물론이고요. 기업의 서버까지도 보호를 해주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워크로드까지 보호를 해준다. 그 의미는 클라우드 상의 서비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까지도 다 보호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일단 클라우드 상에서 방어를 합니다. 따라서 SaaS라고 부르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SaaS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어떠한 위험 요소를 디텍션하고, 그러니까 이미 탐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탐지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그리고 머닝러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IDC에서 최근 들어서 인정을 해줬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마켓 리더라고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최고의 그 마켓 리더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야는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 뭐냐면요, 사이버 보안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버 바로 앞에서 게이트를 막아주는 뭐 G스케일러 같은 방식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취하는 방식은 뭐냐면 엔드포인트까지 직접 가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엔드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모바일폰에서 어떤 사용자가 접속을 한다든지 랩탑을 이용해서 접속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접속 시도가 나타나는 바로 그 시점에 가가지고 직접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탐지를 하고 방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도미넌스라는 것은 이제 마켓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모습은요, 커스터머 디맨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커스터머 디맨드는 얼마나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냐, 우리가 이제 수요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세 번째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SaaS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고요. 이렇게 SaaS를 이용해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세 번째 기업, 그러면서 1 빌리언 10억 달러의 그 애뉴얼 리커링 레비뉴를 만들어냈다. 애뉴얼 리커링 레비뉴는 뭐냐면요, 멤버십 구독 모델을 가지고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을 얘기합니다. 이 반복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가는 기업은 지금 3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세일즈포스, 두 번째가 줌이고요. 이제 이 두 기업을 이어서 세 번째로 구독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가는 기업이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봐도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접근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는 무려 106 빌리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니까 앞으로 4년 내에 106 빌리언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매출이 1.1 빌리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시장 규모에서 1% 정도만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시장에 진출해 있는 것이 앞으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모듈, 그러니까 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팔콘 호라이즌, 팔콘 X 레콘, 그리고 팔콘 포렌식,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요, 시장의 규모를 정해놓고 이 시장에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달러의 시장 규모에 들어가 있는데 100억 달러의 시장 규모에서 10%의 점유율을 보이게 되면 10억 달러를 매출로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요, 이 잠재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더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처음에는 100밖에 되지 않았던 시장 규모가 갑자기 150으로 늘어나고요. 거기에서 200까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요. 이렇게 서비스를 추가하게 되면 단순히 시장의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객들이 있잖아요. 기존 고객들이 2가지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던 고객사가 5가지를 이용하고요. 5가지 기능을 이용하고 있던 고객사가 10가지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셀링, 교차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매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인수합병도 굉장히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미오 그리고 프림트 시큐리티라는 회사를 이번에 합병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로그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게 됐다. 로그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누가 로그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덴티티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이 글을 쓴 저자가요,
주가가요. 앞으로 10년 내에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주가가 5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마켓와치의 멤버들만 볼 수 있는 기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4개의 배당주가 추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배당주들을 추천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위닝 밸류 매니저다. 따라서 그 밸류 가치주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중에 가장 좀 실적이 좋은 이러한 매니저가 추천해주고 있는 14개의 배당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14개의 배당주를 추천해주는 데는 어떠한 공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떠한 배당주가 선정이 됐는지 그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률이요, 1.3%의 2배 이상 되는 것이다. 여기서 1.3%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10년 국채 금리가 1.3이거든요. 따라서 국채 금리는 안전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비교적 투자의 위험성이 떨어지는 국채 금리보다는 일단 배당률이 2배 이상 높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조건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forward PER이 나와 있습니다. Price to Earning Ratio라고 부르는 것이죠. forward라는 것은 앞으로 12개월 미래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을 forward PER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forward PE가요, 현재 S&P 500의 평균보다 일단은 낮아야 된다. 따라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주식들만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현재 S&P 500의 forward PE는요 21.4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저렴한 주식만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보시면은 forward estimate for earning per share가 나오거든요. EPS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을 forward로 봤을 때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만들어낼 earning이요, 지난 트레일링이라는 것은 지난 12개월을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순이익이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조건은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저평가돼 있고 성장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배당주만 골라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13개의 주식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위에 나와 있는 주식은 암젠입니다. 보시면은 디비던드 일드 배당률이 3.12%가 나와 있고요,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주가,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은 12개월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주가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에 비해서 27% 정도 올라가 있는 거죠. forward PE를 보시면 13.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현재 아까 보신 것처럼 S&P 500의 forward PE는 21.4기 때문에 현저하게 낮은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트레일링 EPS, 즉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들어낸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눴을 때는 16.26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EPS는 17.23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전반적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이러한 주식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주식은 BMY고요. 세 번째는 CAH입니다. 자, 네 번째 주식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IBM이 나와 있고요. IBM 같은 경우는 디비던드가 지금 4.69%, 배당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해 보면 22% 정도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forward PE가 지금 1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P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EPS는 8.75에 불과했는데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EPS는 11.5 정도로 굉장히 성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IP, JNPR 그리고 LEG가 나와 있고요. 자, 로키드 마틴이 보입니다. 방위 산업 업체죠. 2.9%라는 배당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해 보니까 무려 40%나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rward PE가 굉장히 낮죠. 13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S&P 평균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파이저도 나와 있습니다. 파이저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3.33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주가가 24%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forward PE도 12.4로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라이전이 나오는데요. 4.63으로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주가 역시도 앞으로 12개월 동안 37%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forward PE가 굉장히 낮습니다. 10.4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건강한 PE 레이쇼를 보여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 자, 이러한 주식들이 지금 현재 가치주에 굉장히 좀 유명한 매니저가 추천해주는 배당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미진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도 톰 리가 등장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톱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CNBC의 비디오 클립이 무려 84,0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웬만한 영상은요, 10,000명을 넘어가기 어려운 것이 CNBC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톱니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클릭 수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톱니의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역시도 톱니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는요, 9월달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아마도 투자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10월 달은 굉장히 좀 어두워 보인다, 리스크가 많아 보인다라는 전망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비디오 클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요. 판단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